미 국방부 내부 문건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When I 필수 looked 협력국이 outside, I saw 되었습니다. agents running. 이 한마디가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한미군 13조 원 방위비 요구에 맞서 대한민국이 내민 역청구서. 그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닌 70년 동맹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미국인 협상관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 협상관 마크 피터슨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계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2023년, 저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이끄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저희 미국은 한국에 13조 원이라는 방위비를 요구했고, 이에 한국이 역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와 미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봄, 저는 역대 최고액이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서울의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도심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리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미국인인 제가 봐도 서울은 뉴욕이나 워싱턴보다 더 현대적이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피터슨 씨, 환영합니다. 저는 협상 통역을 맡게 될 한지우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여성은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약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씨. 편하게 마크라고 불러주세요. 네, 마크 씨. 호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힘든 일정이 시작될 테니 오늘은 충분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힘들다뇨? 우린 그저 숫자 하나만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숫자 앞에 많은 0이 붙겠지만요. 한지우는 미소만 지을 뿐 제 농담에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예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내일의 협상을 위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요구사항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조 원 약 1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위비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상부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어. 그들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때가 됐어. 이것이 제가 워싱턴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이 논리에 크게 동의했습니다. 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게다가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도 그 부담을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처럼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협상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임 협상관인 백건호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보좌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가 통역으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슨 씨. 어제 잘 쉬셨습니까? 백건호 실장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공식적인 협상은 한국어로 진행하고 통역을 통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관례이기도 했고 양측 모두 자국어로 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군요. 간단한 인사가 오갔지만 곧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조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GDP와 안보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제 말이 통역되는 동안 한국 측 인사들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금액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백건호 실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터슨 씨, 협상은 양측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적 가치가 있다면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도 있지 않을까요? 한지우의 통역을 듣고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수만 명의 병력과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죠. 백건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좌관은 서류 한 묶음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그것은 역청구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적, 전략적 이익을 수치화한 것이었습니다. 총액은 무려 17조 4천억 원. 미국이 요구한 금액보다 4조 이상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백건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수치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주한미군 장비의 72%가 한국 기술자들에 의해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시장 가치는 연간 3조 2천억 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미군 차량과 장비의 부품 중 절반 이상이 현대, 두산, 하나 등 한국 기업에서 생산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영공과 항구 사용료, 미군 훈련장 제공 비용,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의 미군 훈련이 제공하는 실전 경험의 가치까지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계산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군사강국입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도 충분히. 제 말을 끊으며 백건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십시오. 다음 주부터 한국 기술자들의 미군 장비 정비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협력 없이도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진짜 실행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협상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아니요, 피터슨 씨.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쌍방향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협상은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종료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지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크 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한국인들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을 최고의 동맹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동맹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3조 원이라는 요구는 존중이 아닌 일방적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그녀의 말에 반박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워싱턴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원래 요구액을 고수하세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군수공장 3곳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온 것입니다. 원인은 한국산 부품 납품 지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의도적 행동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타이밍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CNN은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도했고 미 국내 여론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동맹국에 지나친 방위비를 요구한 결과인가? 등의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 실장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습니까? 부품 납품 지연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운 타이밍 아닌가요? 백건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피터슨 씨,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지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그의 말투에서 비꼼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미국은 여러분의 이런 전술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다면 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나요? 백건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하다면 왜 더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한 보좌관이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건호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백건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피터슨 씨, 죄송합니다만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고 저는 회의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약 30분 후 한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씨,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회의를 내일로 미루자고 요청했답니다. 백악관에서요? 무슨 일이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미 국방부 내부 이메일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모든 언론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내부 이메일이 유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주한미군 항공장비 정비 불가. 약 60%의 미군 비행 스케줄 전면 중단 가능성 있음. 한국 부품 조달 중단 시 주요 무기 시스템 가동률 40% 이하로 하락 예상. 대체 공급망 구축에 최소 2년. 추가 비용 연간 50억 달러 이상 소요 전망. 이 이메일들은 제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 국방부 내에서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이미 한국의 기술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이라는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 국내 여론은 순식간에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동맹국을 기만한 행위라며 정부를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국가 기밀 유출을 더 큰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 측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피터슨, 상황이 복잡해졌네. 내일 협상에서 요구액을 5조 원으로 낮추고 한국과의 상호 방위 산업 협력 체계를 제안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협상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의 뉴스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측은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백건호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피터슨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의 말에는 승리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어제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에 앞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 백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그날의 협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위비 5조 원과 함께 한미 간 공동 방위 산업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기술과 산업 영역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백건호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훨씬 협력적으로 변했고,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나오면서 한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크 씨, 오늘 정말 좋은 변화였어요. 한 씨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이메일 유출, 혹시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한지우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2주 더 지속되었고, 결국 양국은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 및 산업협력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방위비는 5조 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전략적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구도가 아닌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공동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이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변화하는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능력이 이미 미국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동맹 관계는 보호-피보호 구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고서는 국방부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동맹 관계 재정립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관이 아닌 양국 간 산업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책임자로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지우가 다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크 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방문은 훨씬 즐거울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작년 협상에서 저는 한국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죠. 한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60년대, 70년대의 가난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한 씨, 저에게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후 복구부터 현재의 기술, 강국까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죠. 하지만 우리에겐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차를 운전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6070년대의 산업화 과정, 8090년대의 민주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2000년대 이후 IT 강국으로의 도약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었어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극복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 한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만 봤지, 그들의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곳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키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젊은 인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IT와 스타트업의 중심지입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죠. 우리는 몇몇 기업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산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 방어 시스템, AI 기반 감시 장비, 그리고 사이버 보안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미군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지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워싱턴에 제안하고자 했던 새로운 동맹의 형태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여러 기술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조차도 한국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백건호 실장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피터슨 씨, 이번 방문은 어떠셨나요?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백건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방위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메일 유출, 정말로 한국 정부의 작품이었나요? 백건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노코멘트입니다만 때로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특히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요. 그의 대답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행동에는 항상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동맹이 아니군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백건호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위해.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터슨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경하게 나온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함께 피를 흘린 형제 같은 존재죠. 그리고 형제라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이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맺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21세기 동맹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과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미국이 동맹국들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안은 처음에는 반발에 부딪혔지만 점차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국무부의 젊은 관료들 사이에서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미국의 대외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의 국방 담당 참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로 발령받기 전, 워싱턴에서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터슨 씨, 2년 전 방위비 협상 당시 한국이 제출한 역청구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미국에게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에게 필요했던 현실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를 과거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동맹 관계를 재고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한지우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통역이 아닌 한국 국방부의 국제협력 담당 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씨, 이제 정말 동료가 되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우 씨,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환영 만찬이 있어요. 대사님과 국방부 장관님도 참석하십니다. 멋지네요.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한국전쟁 기념관이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형제의 나라가 되었는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지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저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흘린 피와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유대감이 어떻게 현대적인 전략적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구상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마크, 솔직히 말해봐요.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없으면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의 도움에 감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아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보호받는 나라의 지위를 넘어섰다는 걸. 오히려 우리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산업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를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방위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과 한국이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형제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함께 피를 흘렸고 그 후로도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의 안보 위협과 기술 혁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이 바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날 때 우리는 세계 어느 동맹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한국 국방장관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화답했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의 주한미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21세기 동맹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피벗 투 에이지아 정책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되는 핵심 외교 노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과의 그 역사적인 방위비 협상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저는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제 외교 경력의 정점이자 한국과의 인연이 맺어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부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터슨 대사님, 10년 전 방위비 협상 당시 한국이 제출한 역청구서가 미국에 대한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미국에게 필요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순간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사님께서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는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존중을 요구할 줄 아는 당당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세계는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친구가 된 지우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교부 차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크, 대사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 대한 마크의 이해는 대부분의 외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사가 된 것이 우리에게도 큰 행운이에요.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년 전 그 협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의 인생과 양국 관계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니까요.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건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당신과 백건호 실장님,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크도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와인잔을 들어 건배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 기대됩니다. 한미 동맹이 어떤 새로운 높이에 도달할지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는 미소와 함께 화답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대사님. 한국에서의 대사 임기 동안 저는 단순한 외교적 업무를 넘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술 협력, 문화 교류, 그리고 미래 세대 간의 유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한미 청년 기술 포럼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우주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 기술을 논의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장이었습니다. 이 포럼의 첫 행사에서 저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세기에 함께 전쟁을 치렀고 21세기에는 함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맹의 진화입니다. 과거에는 총과 탱크로 서로를 지켰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바로 이 새로운 동맹의 주역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개최된 한미 청년 기술 포럼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의 대형 컨벤션홀에는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 500여 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3만 명 이상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와 첫 번째 패널 토론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이 포럼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패널에는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소의 김민준 교수, MIT의 사라 존슨 교수, 삼성전자의 신기술 개발팀장 박지영 박사,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마이클 리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협력 모델은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말에 청중들이 경청했습니다. 미국의 기초이론 연구와 한국의 실용적 응용 기술이 만나면서 우리는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불가능했던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사라 존슨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MIT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과 결합되면서 연산 속도가 기존 대비 200배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성과입니다. 저는 청중석에 앉아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방위비 협상 당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낡은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인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우주기술혁신 그룹에 잠시 참관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젊은 연구원들과 NASA 소속 엔지니어들이 마치 오랜 동료처럼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달 탐사선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한국의 AI 기술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미국 측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KARI에서 개발한 극한환경용 인지 알고리즘이 NASA의 하드웨어와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습니다. 한국 연구원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네트워킹 세션에서 한지우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크, 오늘 포럼이 정말 성공적인 것 같네요. 참가자들의 눈빛이 다르더군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뭔가 역사적인 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지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런 협력이 바로 우리가 10년 전부터 그려왔던 비전이죠. 기술과 인재를 통한 진정한 동맹 관계의 구축 말입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들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참석한 한국 측 청년 과학자 중 10명은 10년 전 그 방위비 협상 당시 학부생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에요. 정말요? 어떤 서명운동이었나요?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자는 캠페인이었어요. 당시 미국이 13조 원을 요구했을 때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을 모아 우리의 기술 가치는 그보다 더 크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이 이 포럼의 핵심 참가자가 되어 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의 흐름에서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때는 방위비를 두고 갈등하던 두 나라가 지금은 미래 기술을 함께 개척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행사는 더욱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청년 기술 협력 프로젝트 10개가 공식 출범했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양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미 양자 컴퓨팅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5년 내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정수연 교수의 설명에 청중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MIT와 캘리포니아 공대의 이론적 연구,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기술이 결합한다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윌슨 교수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사실 미국만으로는 이론은 있지만 제조에 한계가 있었고, 한국만으로는 제조 역량은 있지만 이론적 연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중국이나 유럽의 어떤 컨소시엄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표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도 그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21세기 동맹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현장 견학을 갔습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 랩스, 카카오 브레인, 삼성 리서치 등 한국의 첨단 기술 연구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진행 중인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이버 랩스의 로봇 협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협업 방식을 찾아내는 이 시스템은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로봇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랩스의 김태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강한가라는 경쟁적 관점이 지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라는 협력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판교 방문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MIT의 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포럼에 큰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교류 행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틀간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삼성의 반도체 공정 기술은 미국의 어떤 기업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직 한국을 과거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번 포럼이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미 청년 기술 포럼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앉아 그동안의 토론과 교류로 이미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보호자였고,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로를 영감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한국의 추진력, 미국의 개방성과 한국의 집중력, 이 서로 다른 강점들이 만날 때 우리는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말에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고, 많은 참가자들의 눈에서 감동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연구실과 회사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이곳에서 맺은 인연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낼 혁신은 단순히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입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피터슨 대사님, 이번 포럼의 성공을 기념하여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미 우주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협력센터라고요? 네.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NAS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센터입니다. 달 탐사, 화성 탐사, 그리고 우주 자원 개발 등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는 거죠. 저는 즉시 이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주 개발은 단순한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 국가의 미래 비전과 역량을 상징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장관님, 저도 미국 정부의 이 제안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우주 분야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정밀 제조 기술과 미국의 우주 탐사 경험이 만난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은 이미 NASA와 KARI 사이의 예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의 달 궤도선, 달 탐사선 이후에 미국의 심우주 통신 기술을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이 대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녁, 지우와 함께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행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크, 이번 포럼이 당신의 생각대로 잘 진행된 것 같네요. 특히 젊은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온 동맹의 모델입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10년 전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방위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라는 좁은 시각으로 협상에 임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더 중요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동맹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마크, 생각해보면 한미 관계는 참 특별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이 그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한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동맹이라는 단어조차 우리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외교적, 군사적 파트너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될 테니까요. 한국의 창의성과 미국의 개방성,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미국의 폭넓은 시야, 이런 서로 다른 강점들이 만나 새로운 문명의 토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서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지우도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을 함께 목격한 우리의 우정을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의 공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시작된 10개의 공동 프로젝트 중 6개가 이미 구체적인 연구 계획과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4개도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미 양자 컴퓨팅 이니셔티브의 미국의 IBM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각각 5억 달러씩, 총 10억 달러의 연구,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0년 전 그 방위비 협상에서 시작된 변화의 결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양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보고 때로는 이끌며 때로는 함께 배우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